부채를 사랑하고 부채를 좋아하는, 그리고 부채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부채 만드는 것을 보고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부채에 빠져서 지금은 거의 이제 50대 중반을 보고 있는 나이에 지금도 부채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네요. 저를 기억할 때 그냥 부채 만드는 사람이라고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부채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보고 자랐고, 아버지 기술이 워낙에 뛰어난 기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부채 일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죠. 근데 부채 일을 막상 시작한 건 한참이 지난 후고요.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전자공학을 했어요. 좀 뜬금없죠.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그쪽 길로 가고자 했는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이죠. 뭐 용돈 주시니까 낙죽 작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부채 매력에 빠지게 됐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부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채 일 하지 말고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쟁이 생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미 저는 그때 부채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부채 시작하고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혼도 많이 났고요. 하기 싫어서 도망도 많이 다녔고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거의 뭐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요, 많이. 앉아서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고, 손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프고, 그래서 뭐 저녁 때 되면 도망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 당시는 이제 작품전 같은 경우 출품을 할 때 제가 그 밑작업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해놓은 거 위에 치장 작업도 하고 하면서 서서히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지병이 생기셔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유품 속에서 나온 게 80년대 그 서울 쪽에서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부채전을 한 도록을 보게 됐어요. 그 사진을 보고 느낀 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내가 배워서 만들고 있는 부채가 조선시대 거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구나. 이 뿌리를 찾지 않으면, 한 대가 더 넘어가 버리면 이 뿌리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료 찾기 시작하고, 뭐 이제 사진 자료, 특히 이제 사진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사진 자료 찾기 시작하고, 또 박물관 찾아다니면서 전신 구경하고, 그다음에 기법 찾기 시작하고 하면서 시작했던 게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아버지는 고향은 진안이세요. 진안이시고, 진안에서 어머니 만나서 이제 전주를 나오셨는데, 당시에 먹고 살 게 상당히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추천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주변 분한테. 워낙 아버지 손재주가 좋으니까 아버지 선생님 하는 그 공방에 들어가서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공방에 들어갔는데, 일을 잘하니까 아버지 말씀으로는 한 3년 안에 기술을 거의 터득을 하셨다고 그래요. 기술을 거의 터득하시고 5년 만에 독립을 하셔서 개인 일을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였고요. 당시에 공방 같은 데는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밥만 먹여줬대요. 어머니랑 밥만 먹고 그 일을 배우시는데, 급하셨겠죠. 뱃속에 저는 들어있고, 급하셔서 좀 빨리 배우신 것 같아요. 워낙 재주 있으신 분이라. 그리고 나서 독립하시고, 옛날에 오포라고 아세요? 12시 되면 부는? 그 12시 되면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잠드시고 새벽 4시에 또 소리가 나요. 4시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시고 보니까 하루에 뭐 20시간 가까운 시간 그렇게 작업을 하셔서 불과 한 5년 만에 자리를 잡으셨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신 거죠. 저도 일남 미녀 뒀는데 큰애는 딸이에요. 네, 우리 그 정통 우리 한국화 전공을 하고 지금 여기 박물관 같이 보면서 그림 작업하고 있고요. 아들 역시 지금 미대 진학을 했어요. 이제 이 녀석이 제 다음 때를 이어갈 아들인데, 그 녀석은 거의 뭐 중학교 때부터 이미 대나무 작업할 때 같이 가서 작업하고, 일부 그 밑작업 기술들은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배우고 있어요.
부채가 가지고 있는 역사는 약 1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1076년 고려도경이란 책의 기록에 이 젖부채 기록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당시에 고려 사람들이 부채를 널리 쓰고 있다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이전부터 젖부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부채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좀 다변화되는 형태를 좀 갖게 되는데 신분에 따라서 쓰는 부채가 조금씩 달라요. 뭐 왕족들이 썼던 부채는 살수를 50개짜리를 쓰게 되고요. 보통 양반들이 40개짜리 부채, 그다음에 이제 평민들은 그 밑에 살수를 쓰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살수의 변화가 좀 생기고 치장의 변화가 좀 생기죠. 당시 오칠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칠을 칠했던 부채 같은 경우는 양반들 중에서도 계급이 좀 있는 사람들이 썼던, 그래서 이 부채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표시하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이제 놀이개가 있는데 이 놀이개를 선추라고 해요. 선추는 과거급제를 해서 관직에 있는 사람만 달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추까지 달았다 그럼 나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조선시대에 많은 아주 이제 신분에 따라서 다양한 부채가 만들어지고 다변화되는 시점을 겪게 되고요. 우리 조선시대 이제 문화부흥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영정조 시대가 되면 부채도 역시 많은 부분이 또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뭐 소장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부채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졌던 부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합축선이라는 부채예요. 합축선이라는 부채가 이제 이쪽에 전시가 되어 있는 부채들인데 속살 부분, 이 부분이 대나무 껍질을 얇게 깎아서 두 겹을 붙여서 만든다 그래서 합할합자 대죽자를 써서 합축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채가 만들어져요. 그 전까지 이제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 안쪽에 있던 칠접선이라는 부채들인데 이 칠접선은 이 속살 부분이 한 겹이에요. 대나무의 속 부분에 오칠을 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칠접선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함을 보여주는데 크기도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치장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종이 보시다시피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칠접선이라는 부채고, 이 칠접선이라는 부채는 조선 말기까지는 잘 만들어져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만드는 기법, 유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기법이나 만드는 장인들도 사라지고, 그나마 우리 합축선이라는 부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한 대 정도, 약 한 30년 정도의 공백기를 두고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그 일본의 어떤 일본 부채하고 섞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 고유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기법들이 약간 사라진 상태에서 1930년대 이후에 다시 합축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제가 배운 기술 역시도 이제 아버지가 배웠던 기술 역시도 같은 1930년대 이후에 기법을 배우고 작업을 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없어진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합축선에도 기법상 없어진 게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연장의 변화와 더불어서 또 바뀐 부분도 조금 있고, 그런 것들을 찾는 작업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없어진 부분인데, 칠접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만들어졌던 부채고 굉장히 많은 장인들이 만들어져서 뭐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진 부분을 복원하는 과정을 이제 최근에 하는 작업이 이제 그런 작업들이에요. 칠접선이 굉장히 실용적인 부채고, 옛날 그림이나 조선시대 유리원판 사진 같은 걸 보면 대부분 많은 양반들이 들고 다니던 부채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어진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 부분 복원 작업을 최근에는 좀 하고 있어요. 부채 유물을 보다가 좀 특이한 부채를 발견했던 게 지금 이 부채인데요. 지금 승두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채인데, 부채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180도가 다 펴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리원판 사진이나 이런 걸 보니까 90도에서 100도 정도밖에 안 펴져 있죠. 아주 특이한 부채예요. 부채 자체가 저만큼만 펴도 신기하다 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부채를 붙여보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 그런 부채예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힘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부채고, 더군다나 치장 자체를 보니까 아주 굉장히 특이한, 이 부채가 한 200년이 넘는 부채인데 굉장히 특이한 치장의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채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올해 복원하는 아주 주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 부채가 굉장히 저도 기억에 많이 남고, 이 부채 구하면서
굉장히 기뻤던 그런 부채예요. 전주가 최근에 핸드크래프트 시티라고 그래서 수공예 도시를 한번 만들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부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주가 거의 유일한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채를 조금 더 중심에 두고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지금 부채 박물관 잠깐 보고 왔는데, 그런 박물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확대를 좀 하고 외부나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부채 역사부터 해서 부채 실물까지 또 현대적으로 작업이 된 그런 부채까지를 다양하게 보시고 느끼고 그리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결국은 또 부채의 미래를 꿈꿀 수가 있고 전주시의 미래를 꿈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면 분명히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이 이제 부채를 복원하는 작업.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만들어졌던 부채가 없어졌었는데 그 부채를 복원하는 작업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복원이 어느 정도 한 80% 정도는 됐거든요. 이제 뿌리에 기반을 둔 현대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부채를 좀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작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이도 다양하게 색깔을 좀 집어넣어 봤고요. 부채 사례도 칼라 오칠을 좀 사용을 해서 보라색, 노란색 이런 부채를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그리고 크기도 큰 게 아니라 핸드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부채들, 이런 부채들이 이제 미래를 꿈꾸는 이런 부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작품전도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미래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쓸 수 있는 명품 부채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